버리라니까. 집이 무슨 고물상이야. 그 닫은 걸 왜 가지고 있어? 자, 이번 판은 제가 캐리해 볼게요. 다들 기대하시라고요. 남들 앞에서 어릿광대 노릇하는 게 재니 있어요?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 이 여사, 이건 온전히 내가 번 돈이야. 나도 이제 내 꿈을 펼칠 게야. 과연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시작한 보잘것없는 은퇴한 가장. 그 즐거운 모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볕이 드는 베란다 구석. 세상의 시간은 저 바깥에서 분주히 흘러가지만 나의 시간은 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 멈춰 있다. 손끝에 감기는 차가운 쇠조각에 감쪽과 코끝을 맴도는 짙은 기름 냄새, 그것이 내 은퇴 후 삶의 유일한 향기였다. 이놈의 태엽은 꼭 여기서 말썽이란 말이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거라. 묵직한 괴종시계에 배를 가르고 엉겨붙은 톱니바퀴를 매만졌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아내와 함께 들여놓은 혼수품. 그때 아내는 시계의 금빛 추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아이처럼 웃었었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먼.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지. 먼지 쌓인 시계 유리를 마른 헝겊으로 닦아낼 때였다. 뽀얀 먼지 구름이 해진 방충망 사이로 스며든 햇살에 흩날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또 시작이네. 또 용감. 거기서 뭘 그렇게 주물럭거려요? 집 안에 먼지 날리는 거 안 보여요? 여보, 나왔어? 이거 거의 다 고쳐가는데 소리만 나면 다시 쓸만할 거요. 고치긴 뭘 고쳐요. 그 덩치 큰 고물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당장 갖다 버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보기만 흉한 걸. 이게 어떤 시계인데? 그래,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산 거 아니요. 당신이 이거 보면서 참 좋아했잖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는 지금 그게 밥 먹여줘요. 돈을 벌어다 줘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이 70에 애들 장난감 같은 거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한심해서 정말. 한심하다는 말,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쇠붙이보다 단단하게 살아왔다. 내 청춘을 갈아 넣은 공장의 기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그래도 이건 내 유일한 낙인데. 낙은 돈 써가면서 즐기는 게 낙이지. 돈도 못 버는 식충이가 집에 들어앉아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게 무슨 낙이에요? 식충이.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남은 자존심마저 베어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내가 평생 당신이랑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그놈의 평생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이 집 전기세 내고 쌀 사 오는데요? 염치가 있으면 조용히 있기라도 하든가. 그 쇠조각 사 모으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싸늘한 눈으로 널브러진 공구들을 훑어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그 경멸 어린 시선. 다음 달부터 용돈 반으로 줄일 테니 그런 줄 알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늙어서까지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했어요. 아니, 여보, 그건 너무하지 않소.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할 돈은 있어야지. 시끄러워요. 그렇게 돈 쓰고 싶으면 나가서 폐지라도 주우세요. 난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쿵 하고 베란다 문이 닫혔다. 아내는 싸늘하게 돌아섰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귓가에는 아내의 잔소리 대신 멈춰버린 시계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바닥 안에서 기름때 묻은 낡은 드라이버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만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경로당에서 묻혀온 파스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뒤섞여 텅 빈 집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에휴, 사람 온기를 잊은 지 오래된 집은 이래서 안 돼. 힘없이 소파에 걸터앉은 그의 시선이 맞은편 낡은 장식장 한 구석에 머물렀다. 그곳엔 시간의 덮개를 뒤집어 쓴 채 잊혀진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주 녀석이 쓰다 버려둔 낡은 스마트폰 반질반질한 검은색 액정 위로 하얀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저게 아직도 저기 있었나? 평생 나무와 연장만 만져온 투박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낯설었다. 손때 묻은 모서리의 흠집에서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받은 연금을 고스란히 봉투에 담아 손주 녀석의 손에 쥐어주던 날 세상 어떤 돈보다 따뜻했던 그 지폐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할애비가 주는 첫 선물이다. 민준아, 이걸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거라. 새까만 화면보다 더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던 아이의 눈망울 보물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던 그 작은 손. 하지만 그 보물은 새 모델이 나오자마자 1년 만에 2장 10장 구석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새 것이 나오면 헌 것은 자리를 내주는 게 순리지.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씁쓸한 독백을 비집고 막차짓거란 경로당에서 들었던 김 선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자네 그 손재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들 놀랄 걸세. 요즘은 그런 걸로 다들 소통하는 세상이야. 소통이라. 내가 이 나이에 누구랑 소통을 한다고. 고웃음을 쳤지만 스마트폰을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코끝을 스쳤다. 먼지 냄새가 아닌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나는 기억이었다. 먼지 대신 톱밥이 춤을 추던 작은 공방 햇살 아래서 쉼없이 대패질을 하던 젊은 날의 나. 그리고 그 모습을 미소로 지켜보던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여보, 당신 손은 정말 요술쟁이 손이야. 밋밋한 나무 토막이 당신 손만 거치면 이렇게 숨을 쉬잖아. 봉벼처럼 따스했던 아내의 목소리. 그는 주름지고 거칠어진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정말 뭐든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요술쟁이의 손이었다. 요술은 무슨. 이제 약병 뚜껑 하나 제대로 못 여는 손인데. 스스로를 향한 조소를 끝으로 그는 오기처럼 스마트폰의 옆면을 더듬었다. 손톱 끝으로 작은 버튼을 찾아 꾹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 번 더 이번엔 부러질 듯 힘을 주어 길게 눌렀다. 그 순간 손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내 검은 화면에 하얀 사과 모양이 떠오르더니 이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민준이의 얼굴로 배경화면이 바뀌었다. 이게 아직 살아는 있구나. 서툰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자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진첩이라는 그림이 눌렸다. 수많은 사진들 사이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담긴 작은 영상 하나가 보였다. 무심코 그것을 누르자 화면이 잠시 까맣게 변했다. 이내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작은 목마를 사포질하는 자신의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귀를 파고드는 한 소리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면 늘 흥얼거리던 그 익숙한 콧노래 소리였다.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업로드 살면서 처음 눌러보는 그 낯선 단어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처럼 손목을 짓누르는 듯했다. 화면 위쪽에서 가느다란 파란색 선이 달팽이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1%, 2% 내 심장도 그 숫자와 함께 더디게, 아주 더디게 뛰고 있었다. 이게 뭐라고? 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게냐?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거기서 또 뭘 부스럭거려요? 그 날카로운 소리는 닫힌 방문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았다. 손에서는 싸구려 기계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베란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냉기가 아직 발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들키면 끝장이다. 늙은 영감탱이가 주책 맞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지우라고 호통을 치겠지. 아니, 그 자리에서 이 늙은 스마트폰을 두 동강 낼지도 모를 일이다. 느려터진 업로드 진행률을 보고 있자니 문득 아득한 옛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들이 군대에 가고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던 날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훔쳤었다. 편지 한 통 보내는 게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우체통만 쳐다보던 당신 얼굴이 떠오르는구나. 그때도 지금처럼
애타게 뭔가를 기다렸지. 편지를 기다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던 그때 나는 그저 묵묵히 집안에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곤 했다. 삐걱거리는 대문, 물이 새는 수도꼭지, 헐거워진 방문 손잡이 마치 그런 것들을 고치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주술이라도 외우는 사람처럼 내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로 향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된 바로 그 의자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다. 목수였던 아버지는 당신의 공구들과 나무를 자식처럼 아끼셨다.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닳고 다른 이 의자만큼은 늘 정성껏 닦고 기름칠하셨다. 아버지, 이걸 고치면서 꼭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게 말을 거는 소리 같아서. 이놈아, 아직 쓸만한데 왜 이제야 들여다보냐고 타박하는 소리 같아서. 의자의 반질반질한 팔걸이에는 아버지의 시간이 그리고 나의 세월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쇠붙이가 긁힌 자국, 희미하게 팬홈 그 모든 것이 이 의자에 담긴 작은 역사였다.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긴 할까? 영감, 저녁 식사 안 해요? 박다 식겠네. 방문 밖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스마트폰을 이불 밑으로 급히 숨겼다.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지. 금방 나가. 저녁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코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맴도는 듯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아내는 말없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다. 손에서 계속 기름 냄새가 나네. 낮에 뭘 그렇게 만지작거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기 자전거에 녹이 좀 슬어서 그거 좀 닦았어. 자전거는 무슨 하지도 않는 거 진작에 내다 버리라니까.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피하며 저녁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 밑에서 꺼낸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파란 선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98%, 99%. 제발. 그리고 마침내 화면 중앙에 업로드 완료라는 글자가 떴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다시 튀어오르는 기분이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상단의 작은 아이콘 하나가 깜박였다. 알림. 내 생애 첫 알림이었다. 누군가 내 동영상을 봤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눌렀다. 조회수 1 그리고 그 아래 자판으로 찍은 듯한 작은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이게 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 그 작은 댓글 하나가 내 텅 빈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닳고 닳아 가장자리가 번들거리는 낡은 스마트폰을 든 채 한참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주름진 내 얼굴 위로 우명을 만들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10번, 20번 의미를 곱씹듯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릴 때마다 그 댓글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새벽의 냉기가 얇은 내복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나는 추운 줄도 몰랐다. 아버지라,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 만한 사람인가? 무심코 고개를 들자 시선은 책장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낡은 필름 카메라에 닿았다. 검은색 가죽 몸체에 은색 렌즈가 박힌 제법 맵시 있는 구식 카메라였다. 이거 당신이 사준 거였지? 순간 코끝으로 오래된 책 냄새 대신 아카시아 향기가 스치는 듯했다. 방 안을 치우던 냉장고의 우문거림은 멀어지고 귓가엔 매미 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졌다. 수십 년 전 볕이 좋던 어느 여름날의 오후였다. 여보, 그것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밥 다 식어요. 애들 오기 전에 얼른 먹읍시다. 조금만. 이 민들레 홀씨 날아가는 것 좀 찍고. 또 쳤나. 바람이 심술을 부리나. 그깟 톨씨가 뭐라고. 밥보다 중요해요? 어서 와. 중요하지. 이 순간은 다시 안 오잖아. 흩날리는 저 찰나의 아름다움을 필름에 박아두는 거, 이게 내일인데. 어휴, 못 말리는 박 작가님, 그러다 정말 세상이 알아주는 사진작가가 되겠어요.
비웃지 마. 두고 보고 정말 될 거니까. 알아요, 알아. 당신은 꼭 될 사람이야. 포기만 안 하면. 나는 믿어. 세상이 다 몰라줘도 나는 당신 믿어. 그 목소리. 여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청량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먼지 쌓인 이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낡은 카메라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위로 해묵은 먼지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다. 마치 내가 흘려보낸 시간의 덮개 같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여보. 스마트폰 화면의 작은 글씨와 아내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공간에서 온 두 개의 응원이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멎어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조회수 12. 아프아.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걸 주저앉히려 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거기는 무릎에서 신음같은 소리가 났지만 구부정했던 허리는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래, 다시 해보는 거다. 이번엔 요즘 것들 흉내 같은 건 집어치우자. 그는 다시 삼각대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았다. 렌즈를 닦는 손길이 전과 달리 차분하고 단단했다. 마치 셔터를 누르기 전 가장 소중한 피사체를 마주한 노련한 사진작가처럼.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그래,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나 진짜 이야기.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오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방 안으로 새로운 하루의 첫 빛이 가늘게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박영감의 진짜 첫걸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로 꾸린 촬영 장비는 조촐하다 못해 남루했다. 김 선생이 구해준 중고 삼각대는 다리 한쪽이 조금 짧아 책받침을 꿰어야만 수평이 맞았고, 창고에서 꺼내온 낡은 스탠드는 전등갓 곳곳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허허, 이게 무슨 영화 촬영장이라고. 그래도 이게 나답지. 던쩍거리는 새 것들보다야 이렇게 손때 묻고 사연 있는 놈들이 내겐 더 어울려. 스탠드를 켜자 먼지가 그을린 냄새와 함께 묵직하고 따스한 노란빛이 작업대 위로 쏟아졌다. 박영감은 그 불빛 아래 칠이 벗겨진 금속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자, 오늘의 손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동생인데 그래도 50살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이 라디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음악 현아.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서 꼭 울며 자는 할망구를 처음 만나던 날 다방 구석에서 울려 퍼지던 바로 그놈입니다. 그의 손길이 뻑뻑한 주파수 다이얼을 어루만졌다. 순간 작업실의 낡은 공기는 50년 전 달콤한 크림향과 쌉쌀한 커피 향이 뒤섞이던 어느 찻집의 풍경으로 변했다. 그날도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 맞선 보러 나갔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심장이 쿵쾅거려서 이 라디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지경이었어. 근데 저만 치서 걸어오는데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치마를 입은 모습이 꼭 목련꽃 같더라고. 군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데 정신이 아찔했지. 목련은 무슨. 그날 당신이 하도 덜덜 떨어서 찻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다방 전체에 울렸구만. 어느새 잠이 깬 아내가 따끈한 쌍화차를 들고 문가에 서 있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한약재 냄새가 박영감의 추억 속 분 냄새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이고, 이 양반아. 아직 안 잤어? 좋은 얘기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그래. 그래도 그때 그 노래는 좋았지.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당신. 그 노래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 꺼냈잖아. 답답이처럼. 아내의 핀잔 섞인 목소리에는 따스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영상에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닌 물건에 깃든 시간을 어루만지는 이야기꾼. 그의 진솔함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꼭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영상 올려주세요. 구독자 수는 어느새 세 자리를 훌쩍 넘어섰고 응원의 댓글들이 그의 낡은 작업실을 조용히 채워나갔다. 박영감은 밤늦도록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감에 젖어들었다. 참 이상한 일이야.
평생 만져온 보물들이 이제 와서 사람들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다니.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덮일 줄이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작업실의 유일한 불빛은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뿐이었다. 정적을 깨고 스피커에서 짧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한 번 울렸다. 새로 도착한 이메일 한 통. 박영감은 뻑뻑한 눈을 비비며 화면으로 다가갔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올가맨 것은 제목에 적힌 간절한 몇 글자였다. 제발 저희 아버지의 유품을 고쳐주세요. 그 문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며 박영감의 마음속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통장 어플리케이션의 파란 화면 위로 하얀 숫자들이 낯선 춤을 추고 있었다. 유튜브. 내 생전 처음 보는 이름으로 찍힌 입금 내역. 그 숫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나를 비웃는 듯했다. 평생 만져온 시계 부품보다도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쇳가루와 기름때가 묻은 내 손가락이 닿기에는 너무나 매끄럽고 차가운 숫자.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까? 그런데 왜 심장은 납덩이라도 매단 듯 무겁기만 한지. 그때였다. 작업실의 낡은 나무 문이 경첩의 비명과 함께 열리고 딸아이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다. 녀석의 손에 들린 최신 스마트폰과 내 낡은 작업대 위 먼지 쌓인 공구들이 만들어내는 부조화가 유독 시리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아버지, 보셨어요? 통장이요. 아, 이게 다 얼마예요? 댓글들도 난리 났어요. 장인의 손길,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사래요. 우리 이제 이걸로 제대로 해봐요. 다음엔 뭘 고칠까요?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거요. 소란 피우지 마라. 이래야 한다. 내 무뚝뚝한 대꾸의 딸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녀석의 들뜬 목소리가 작업실의 묵직한 기름 냄새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전혀 다른 기름 냄새가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공방에서 나던 오래된 소나무와 차가운 쇠기름이 뒤섞인 그 냄새. 아버지는 내 나이보다도 늙은 선반 기계 앞에서 묵묵히 쇠를 깎아내셨지.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정직한 땀으로 번들거렸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양복을 빼입은 신사가 찾아와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기계의 핵심 부품 설계도를 몰래 빼돌려 똑같이 만들어달라는 달콤하지만 비겁한 제안이었다. 아버지는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기름 묻은 손으로 깎고 있던 쇠붙이만 어루만지셨다. 기술자의 양심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네. 그 한마디에 신사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고 그날 저녁 우리 밥상엔 간장 종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딸아이는 여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루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제 말 듣고 계세요. 이건 평생 작업만 하신 아버지를 위한 기회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건 그냥 돋보기가 아니다. 내 손안의 루페는 단순한 확대경이 아니었다.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유품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황동 테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스승님은 이걸 주시며 말씀하셨지. 영식아, 이놈은 시계 부품만 크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시계 주인의 희로애락,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까지 비춰주는 물건이다. 그걸 볼 줄 아는 놈이 진짜 기술자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다. 이번엔 건물주 할머니다. 그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삿대질까지 섞어가며 외쳤다. 아니, 박영감. 아주 유튜브 스타 나셨네. 온 동네가 떠들썩해. 사람이 그렇게 잘 됐으면 집세도 좀 올려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봐줬는데. 할머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집중이 안 됩니다. 건물주의 억척과 딸아이의 항변, 그리고 내 안에 혼란이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그저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내게 너무나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딸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내 스마트폰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메일이네. 제가 볼게요. 아빠. 이거 뭐냐? 또 시계 고쳐달라는 사연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발신이니 무슨 아트 컬렉터라는데. 아버지. 제시한 금액이 0이 몇 개야? 대체 딸아이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키는 화면에는 비현실적인 액수와 함께 한 시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이상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복원 과정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시계의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말 것. 사진 속 시계는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건 그리움의 시간이 아니었다. 탐욕과 비밀로 얼룩진 위험한 시간의 냄새였다. 작업실을 채우던 익숙한 기름 냄새가 순간 비릿한 피 냄새처럼 느껴졌다. 내 낡은 작업대 위에 내가 평생 지켜온 양심의 무게를 가늠하는 거대한 저울이 놓여버린 순간이었다. 밤은 깊고 고요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달빛 한 조각이 낡은 마룻바닥에 하얀 선을 그렸다. 얕은 잠결에 떠다니던 나는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어떤 존재감, 조용한 긴장감 같은 것이었다. 아내, 이 여사였다. 창문을 등진 그녀의 실루엣은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짙었다. 그리고 그 손에 나의 세상이자 나의 비밀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스마트폰.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건 아니에. 부부 사이에 이러는 건 아닌데. 평소 내해진 옷을 꿰맬 때 그리도 민첩하던 아내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유리의 감촉이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으리라. 바로 옆에 잠든 남편의 온기보다도 더 차갑게. 여보, 우리 저 전축만은 팔지 말자. 아버님 유품이잖아. 제발. 나의 무의식은 낡은 유령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 새빵살이 월세를 내기 위해 아버지의 낡은 전축을 팔아야만 했던 그 시절 행복의 소리였던 지지직거리는 레코드판의 소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기억은 내 심장에 고스란히 홈으로 파여 있다. 이제 협탁위 스마트폰은 새로운 소리들을 품고 있었다. 내가 만들어낸 소리들, 말끔하게 수리된 시계의 경쾌한 태엽 소리, 다시 살아난 선풍기의 시원한 회전음, 나만의 작은 교향곡들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 언제나 이렇게 알기 쉬운 남자였지. 092. 나지막한 터치음과 함께 아내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환하게 켜진 화면이 아내의 얼굴에 유령처럼 푸른 빛을 들이웠다. 그 빛으로 눈가에 깊게 팬 걱정의 주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내의 엄지손가락은 손주 녀석들의 사진과 마당의 감나무 사진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낯선 여자의 이름, 의심스러운 메시지. 사진첩, 동영상. 이건 다 뭐야? 선풍기 모터 수리, 싱크대 누수 해결. 이게 당신이 하던 짓이야? 아내는 동영상 하나를 눌렀다. 작은 화면 가득 내 얼굴이 들어찼다. 매일 밤 지쳐서 귀가하던 그 사내가 아니었다. 눈빛의 생기가 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만 손 봐주면 10년은 거뜬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겁니다. 허허. 수십 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내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영상 아래로는 댓글들이 스쳐 지나갔다. 영감님 최고. 덕분에 고장난 라디오 고쳤어요. 존경합니다. 낯선 이들이 보내는 찬사. 아주 오랫동안 아내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박영감의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대체 무슨? 아내의 코 속으로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다.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희미하게 밴 익숙한 기계 기름과 납땜 냄새였다. 내 비밀스러운 열정의 냄새. 이 스마트폰은 우리 부부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아들이 사준 것이었다. 떨어져 있어도 자주 소통하라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물건이 될 줄이야. 아내는 영상 하나를 더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푸른 빛이 아내의 얼굴 위에서 명멸했다. 나만의 비밀스러운 인생이 오직 그녀만을 위한 무성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다. 바보 같은 영감탱이 이런 걸 왜 말을 안 하고. 나직한 한숨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체온으로 미지근해진 표면만이 그녀의 야간 침입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진실이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법이다. 그 순간 우리 부부의 작은 침실 안에 무게중심이 분명히 기울어졌다. 5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삶의 축이 소리 없이 뒤틀렸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짙은 비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꿈속에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엔 분명 다른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정적이 흐르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아내의 거친 숨소리와 내 절망의 무게뿐이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으로 핫핫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전원이 뽑힌 방송 장비들이 내뱉는 마지막 단말만 같았다. 이 꼴 좀 봐요. 꼴 좀 보라고. 이 나이에 인터넷 광대짓으로 온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당신 제정신이에요? 암전된 것은 베란다의 불빛만이 아니었다. 수만 명이 지켜보던 나의 세상, 나의 유일한 무대, 나의 시간이 그렇게 꺼져버렸다. 아내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날카롭게 울렸다. 쇠꼬챙이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평생을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빌고 또 빌었건만 늙음하게 이게 무슨 추태냐고요. 주태라, 아내는 모른다. 이 작은 베란다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텅 빈 은퇴 후의 삶에서 유일하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빛이었다는 것을. 나는 손을 뻗어 바닥에 나뒹구는 카메라를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석 달치 연금을 꼬박 모아 장만한 나의 봄을 이루었다. 이걸 사던 날 나는 소년처럼 설렜다. 렌즈 너머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나 박영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비었던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깟 장난감 쪽가리가 밥을 먹여줘요. 잠을 재워줘요. 젊어서는 딴따라 짓 한다고 속썩이더니 이제는. 아내의 말꼬리가 흐려지며 30년 전 그날의 풍경과 겹쳐졌다. 좁은 단칸방, 통기타를 품에 안고 있던 젊은 나와 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젊은 아내. 그때도 아내는 똑같이 말했었다. 그깟 딴따라 짓으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결국 내 꿈은 쌀 몇 가마와 맞바꿔졌다. 묵직한 카메라가 손안에서 느껴졌다. 30해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손에 들린 것은 통기타의 서늘한 나무 목 같았다. 2번이나 꺾여버린 내 인생의 날개. 대답해요. 여보, 당장 이거 다 내다 버린다고 약속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 당신하고 더는 못 살아. 아내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왔다. 저 목소리는 분노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내가 변하는 것이, 이 낡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걸까?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다. 발소리가 거칠게 멀어지더니 안방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선고처럼. 쿵 하고 닫힌 문은 마치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텅 빈 어둠 속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였다. 바지 주머니에서 희미한 진동이 시작됐다. 윙, 윙 끊어질 듯 이어지며 허벅지를 간지렸다. 마치 심폐소생술처럼. 누지, 이자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액정의 불빛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수십 개의 알림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걱정하는 구독자들의 메시지, 방송 사고를 조롱하는 댓글들. 그 혼란 속에서 유독 한 줄의 메시지가 눈에 박혔다. 발신자는 내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이름. 선배님, 기타 치는 박영감 선배님 맞으신가요?
며칠간의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저녁 식탁은 차갑게 식은 찌개 냄새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날카롭게 채우고 있었다. 아내는 꼿꼿이 편 허리만큼이나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침묵, 참으로 오랜만이구먼. 당신이 내뱉는 잔소리보다 더 숨 막히는 침묵 말이야. 나는 말없이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귀로 밀었다. 두꺼운 종이가 나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다. 아내의 시선이 통장 표지에 박힌 내 이름 석자에 잠시 머물렀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아내의 입술 사이로 마른 숨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 매달 내 손에 쥐어주던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들. 그 돈으로는 엄두도 못 낼 숫자지. 통장에 찍힌 숫자는 아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다. 영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아내의 핏기 가신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하얗게 보였다. 기억하시오, 이 여사. 30년 전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들어온 그날 밤을. 칠흑 같던 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내 등 뒤로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었다. 이제부터 이 집 돈은 내가 관리해. 당신은 그냥 나가서 벌어오기나 하라고. 알았어? 가장의 자리를 빼앗겼던 그날의 서러움과 무력감. 그 눅눅한 감정이 수십 년 묵은 된장처럼 내 가슴 속에 박혀 있었지. 나는 우리의 세월만큼이나 흠집이 깊게 팬 낡은 원목 식탁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서늘하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 식탁, 내가 첫 월급을 털어 혼수로 해온 것이었다. 이 집의 주인이 나라는 유일한 증표처럼 느껴졌던 물건. 저 칼 자국은 당신이 김치를 썰다 낸 것이고, 저기 움푹 팬 자국은 아들 녀석이 젓가락으로 장난치다 만든 것이지. 우리 역사가 여기 다 있구먼.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당신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내 휴대폰 화면을 아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엔 구독자 수가 빼곡히 적힌 내 유튜브 채널과 함께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할아버님, 힘내세요. 사모님이 너무하시네.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내가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는 정반대의 따뜻한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세상이 변했소, 이 여사. 당신이 모르는 세상에서 나는 다시 내 자리를 찾은 게요. 순간 식어버린 김치찌개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은 이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늘한 전장이 되어 있었다. 이 여사,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다시 나인 것 같구려. 내 선언의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침묵하지만 고개를 든 아내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 속엔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서늘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깟 돈 몇 푼 벌었다고 당신이 다시 이 집 주인이 된 것 같아. 아내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걸렸다. 그 모습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아내가 건넨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갓 내린 원두의 고소한 향기가 최신 장비들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베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먼지에 한 톨 없이 정돈된 작업대 위를 환하게 비췄다. 자, 안녕하세요. 박영감의 만물수리 박영감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향한 인사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웠다. 카메라 렌즈 너머의 눈뜰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여보, 오늘 들어온 의류품은 뭐예요? 우리 구독자님이 아주 애틋한 사연을 보냈다고 하던데. 바로 이겁니다.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아주 오래된 나무 올골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때, 묻은 표면. 모서리는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었고 코를 대자 희미한 삼나무 향과 묵은 시간의 냄새가 났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 같지만
손끝에 닿는 이 감촉.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군요. 나는 옆면에 달린 작은 황동 손잡이를 잡아 천천히 돌렸다. 뻑뻑한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 망설이듯 더듬거리는 쇳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깨뜨렸다. 단순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멜로디. 수십 년 동안 내 기억의 창고 가장 깊은 곳에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바로 그 곡조였다. 이 멜로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똑같은 곡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순간 아내의 커피 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퀴퀴한 톱밥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채웠다. 눈앞에 환한 스튜디오는 아련해지고 아버지의 낡은 공방, 그 어둑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내가 꼭 고쳐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되찾아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는데. 수십만 구독자가 장인의 손이라 불러주는 내 손이 갑자기 서툴고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지키지 못한 약속에 기억이 차가운 쇠붙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왜 그래요?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소. 잠시.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나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곁에 있는 아내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입꼬리만 겨우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못했다. 지금의 이 행복과 평화가 어쩌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훔친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자, 그럼 일단 이 오르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내부 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마음을 다잡고 섬세한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 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손놀림만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뒷면의 덮개가 열리고 멈춰버린 기계 장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주 동력 장치 아래 주변 나무와 색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다. 마치 비밀 서랍처럼 보이는 작은 조각이었다. 이건 의뢰인이 말해주지 않은 부분인데 숨겨진 공간인가? 나는 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핀셋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틈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안에 나비의 날개처럼 위태롭게 접혀있는 것이 보였다. 세월에 의해 누렇게 바래버린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대체 이게 뭐지? 모니터의 실시간 채팅창이 시청자들의 물음표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 펼쳤다. 그 안에 적힌 희미한 글씨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